장례식장 안은 겨울의 냄새로 가득했다. 차가운 국화향, 희미한 형광등 아래 떨어지는 조이금 봉투의 그림자, 그리고 울음과 정적이 뒤섞인 그 특유의 공기. 그 공간 한가운데에 세 남매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장남 한세진은 넥타이를 계속 매만지며 불편한 듯 고개를 숙였다. 평소처럼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둘째 한재무는 슬픈 척 눈을 비비면서도 계속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문객 수를 세고 있었다. 막내딸 한서영은 상주석에 앉아 두 손을 모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어머니가 떠났다는 허망함과 함께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난 어떻게 살아? 하지만 바로 옆에서 들려온 세진의 낮은 목소리가 그 감정의 흐름을 끊어놓았다. 재문아, 엄마 빚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 말에 서영은 눈을 번쩍 뜨고 형들을 바라보았다. 오늘만큼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했지만 두 오빠의 얼굴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재문은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낮게 말했다. 형,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엄마가 그동안 병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아마. 두 분 제발.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엄마 가신 날인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세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니 그의 머릿속엔 이미 돈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히 자리 잡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니 검은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조문객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친척처럼 익숙하지도 않았다. 진한 회색 정장, 딱딱한 표정, 침착한 걸음. 그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이곳에 온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는 상주석 앞까지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고인의 재산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뒤바꿔 놓았다. 조문객들조차 잠시 시선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재산? 그 단어가 형제들의 머릿속에서 부딪히며 커다란 울림이 일었다. 세진이 먼저 예민하게 반응했다. 무슨 재산 말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 아닌지.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지하던 명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돼. 서영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재산을? 평생 허름한 조끼 하나를 몇 년씩 입던 어머니였다. 자식들 걱정하느라 본인은 밥도 제대로 안 먹던 분이었다. 그 어머니가 재산을?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마치 장례식장의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첫 번째, 구동 연립주택 2채. 두 번째, 시장 인근 상가 건물 1채. 세 번째, 공시지가 12억 상당의 토지 한 필지. 잠시 침묵. 그리고 서로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형제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재문이 벌떡 일어섰다. 아니, 이거 진짜 우리 엄마 명예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세진도 숨을 크게 들이켰다. 국수 한 그릇에도 1,000원 아낀다며 화내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서영은 서류에 눈도 못 돌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손끝이 떨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어주던 그 따스한 손. 그 손이 이런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인가.
남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특별한 조건과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형제들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다음 말이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 같다는 예감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표정이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안에 상속에 관한 고인의 최종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이제 슬픔이 아닌 탐욕과 불안이 섞인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형제들의 눈빛엔 이미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 생각 하나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바로 그 공간에서 세 남매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독한 싸움의 서막을 맞이하고 있었다. 남자가 건넨 봉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 남매의 시선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장례식장의 정적은 깊어졌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형제들은 각자 다른 불안과 욕심을 삼키고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 재산에 대해 절대로 형제 간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한 고인의 뜻을 제가 대신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에 세진은 표정을 굳혔다. 그는 평생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중심처럼 행동해왔고 부모님이 남긴 어떤 것도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일까 상속을 대신 전달하라는 말은 마치 자신의 권위를 빼앗기는 것 같이 들렸다. 유언을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전합니까? 세진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우리 가족 일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건데 대체 어머니가 왜? 남자는 조용히 답했다. 고인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분들이 서로에게 말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간적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남매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그 시선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서영은 눈을 피했고 재무는 애써 침을 삼켰다. 세진은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서영의 눈에 어느 한 장면이 번쩍 스쳤다. 몇 달 전 어머니가 서영에게 조용히 물었던 말. 서영아, 내 오빠들이 혹시 너한테 부담 주는 일 요즘 없지? 그땐 그냥 걱정하셔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야 그 질문의 의미가 가슴 깊이 아프게 다가왔다. 남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조금 낡은 종이 냄새가 퍼졌다. 그 안에는 반듯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과 어머니의 손글씨가 담긴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서영은 떨리는 눈으로 쪽지를 바라봤다.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였다. 둥글고 단정한 글씨. 어렸을 때 도시락 뚜껑 속에 잘 먹고 힘내라 우리 막둥이라고 적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아,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다. 읽는 순간 서영의 숨이 멈췄다. 세진과 재무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마치 오래 감춰두었던 무언가를 누군가 들춰내는 기분이었다. 나는 너희 셋 모두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조차 서툴러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남긴 것들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남자가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장례식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슬픔이 아니라 마치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무게로
공기가 눌려 있는 듯한 묘한 정적이었다. 그러나 이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문이 갑자기 말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는 거죠? 엄마가 재산을 남겼고 유언도 있으니까 누가 얼마를 가져가라는 겁니까? 세진이 바로 거들었다. 그래. 우리 모두 듣자.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정리해야 하니까.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머니 앞에서 맞는 말인지 그것부터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남자는 서류 중 한 장을 꺼내 형제들 앞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고인께서는 재산을 단순히 나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조건? 세진이 표정을 굳혔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떤 사람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 사람에게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재문은 재빨리 물었다. 어떤 조건인데요? 도대체 뭐길래? 남자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고인께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공기가 단번에 무너졌다. 순간 형제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얽혀들었다. 세진은 얼굴이 굳어졌다. 재문은 입을 벌린 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서영은 시선이 어딘가로 멍하니 흔들리며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문장은 형제들에게 칼처럼 꽂혔다. 남자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전에 미리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서류에서 또 다른 봉투가 꺼내졌다. 그 봉투의 끝은 오래된 접힌 자국이 있었다. 그 안에 실린 이름 하나가 형제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왜인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을 다시 찢었다. 고인께서 지정해 두신 상속자의 이름은 형제들의 숨이 멈추었다. 그 순간 장례식 앞에 놓인 국화꽃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손끝으로 봉투를 천천히 가누며 그 안에 적힌 이름을 꺼낼 듯 말 듯 망설였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손가락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 정막 속엔 강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봉투 속에 있는 이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것 같은 예감과 동시에 그동안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살아났다. 며칠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서영의 손을 잡고 했던 말. 서영아, 너는 참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항상 씩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넘어서 어떤 결심을 숨긴 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감정에 빠져있던 서영의 앞에서 세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요. 그 이름, 우리 가족 중 한 명이죠? 우리 셋 중에서 누구에게 주라는 건가요? 세진의 말투는 묘하게 날카로웠다. 마치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확인만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재문도 불안한 듯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가장 많이 챙겨준 사람.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평소엔 솔직히 엄마를 누가 얼마나 챙겼다고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말에 서영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평생 어머니를 제일 자주 찾고 병원에도 거의 혼자 모시고 다녔던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지금 형제들의 태도는 마치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느낌이었다. 남자는 형제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눈치챈 듯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고인께서는 누구에게 줄지 직접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뜻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간 세진과 재문은 동시에 서영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견제, 불안, 의심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설마 너야? 라고 묻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영은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가슴을 깊이 찔렀다. 자신이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빠들은 이미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다. 남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드디어 봉투를 열었다. 종이 끝이 살짝 떨렸고 그 떨림이 형제들의 시선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갑자기 세진이 말했다. 잠깐. 남자의 손 움직임을 멈추게 할 정도로 단단한 톤이었다. 그 이름을 읽기 전에 그 조건부터 다시 확인합시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 이 기준은 누가 판단한 겁니까? 그건 당신의 주관이 아닙니까? 남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고인께서 직접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모두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몇 년 동안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도 대충 듣고 끊기 일쑤였다. 재문 역시 숨을 삼켰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어머니께 돈을 요구한 적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머니에게 해드린 일은 손에 꼽을 만큼도 되지 않았다. 서영만이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렸다.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머물던 날 그녀는 눈을 거의 감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왔어. 오늘은 내가 밤새 옆에 있을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편하게 자. 어머니는 손을 조금 떨다가 서영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기억이 서영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다. 그때 남자가 봉투 속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작고 반듯한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다. 형제들은 그 글씨를 미처 읽기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장례식장을 채웠다. 고인께서 상속자로 지정하신 분은 남자의 말이 길게 끌리는 그 짧은 순간 조용한 장례식장이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세진은 손을 꽉 쥐며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재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지독한 불안감에 숨을 내쉬었다. 서영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분들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눈동자들이 동시에 크게 흔들렸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남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남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자녀분들 외에 평생 도움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재산을 맡기라고 직접 유언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형제들의 얼굴엔 분노와 혼란, 배신감이 동시에 스쳤다. 대체 누구야?
세진이 먹먹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인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장례식장 전체의 공기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다. 그 사람은 자녀분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뿐입니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사진 한 장은 세 남매 모두가 낯설게 느끼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엔 묘하게 익숙한 공기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림자 같은 느낌. 세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찡그렸다. 누구야, 이 사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사진을. 재무는 사진을 보자마자 어딘가 불안한 듯 눈을 피했다.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 얼굴 예전에 집 근처에 살던 누구 아니야? 서영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묘하게 굳어진 표정. 마치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려 평생 애써온 흔적이 그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남자는 세 남매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을 잠시 기다린 뒤 작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이 사진 속 인물과 관계된 기록들을 꼼꼼히 보관해 두셨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넘기기 시작했다. 먼저 나온 것은 30년 전 신문 스크랩이었다. 기사 한쪽에 동화재 사고 모녀 구조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연기 속을 뛰쳐나오는 사진이 있었다. 그 여인이 바로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서영의 눈이 커졌다. 엄마.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고인께서는 과거 화재로 고통받던 한 집안을 직접 도우셨습니다. 당시 어린 딸을 안고 뛰쳐나오던 가족을 고인께서 구조하셨고 그 일로 두 가정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 그의 어머니가 구조했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어머니와 깊은 인연을 이어온 사람. 재문이 당황한 듯 말했다. 아, 그 집 기억난다. 엄마가 그 집에서 김치 주고 먹을 거 챙겨주던 가족. 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세진도 어려운 듯 중얼거렸다. 그래. 어릴 때 엄마가 어느 집에 자주 들르긴 했지. 근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서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삶의 조각들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었다. 편지에는 언제나 같은 필체가 적혀 있었다. 좁고 삐뚤삐뚤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글씨. 아줌마, 장학금 보내주신 덕분에 이번에도 학교 무사히 다녔어요. 아줌마 공부 열심히 해서 훗날 꼭 은혜 갚을게요. 아줌마, 저는 돈을 갚는 것보다 아줌마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큰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세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챙겼다고? 우릴 위해선 늘 아끼고 아껴서 병원비도 제대로 쓰지 않던 분이. 그 말에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엄마예요. 우릴 위해선 아끼셨지만 누군가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는 분이었잖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고인께서는 그 아이가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마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면 공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면 꿈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고인의 평생 신념이었죠. 그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여기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고인께 보낸 편지, 사진, 기록, 그리고
고인이 직접 적어온 일기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세진은 당황한 듯 소리쳤다. 그게 상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재산인데 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남자는 세진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단호함이 있었다. 고인께서는 당신들의 미래가 이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인물을 평생의 책임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재무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다는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께서는 자식들이 내 곁에서 멀어지는 동안 이 아이만은 나를 잊지 않았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형제들에게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세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재무는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었다. 서영은 눈가가 붉어진 채 입술을 떨었다. 그 누구도 지금 들은 말에 쉽게 반응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재산, 어머니의 마지막 뜻,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한 사람. 이 모든 진실이 쏟아지는 순간 세 남매의 감정은 슬픔과 혼란을 넘어 서서히 분노와 질투 그리고 죄책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 종이를 펼쳐들었다. 그 종이의 가장 아래 어머니의 단단한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남은 재산은 마지막까지 나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찾아왔던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그 문장은 세 남매 모두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버리듯 깊게 찔렀다. 그리고 남자는 말했다. 고인께서 앞으로 나올 분을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조금씩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다들 시선을 머리만큼 돌렸다. 남자는 사진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고인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분입니다. 서영은 숨을 삼켰다. 세진과 재무는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일 것이라는 말이 이 순간 더 강하게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문을 지나 들어온 사람은 검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걸어오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만이 풍기는 차분하고 깊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의 표정엔 죄송함과 슬픔 그리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어두운 감정이 동시에 스쳐 있었다. 그는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올리고 두 손을 깊게 모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장례식장은 한순간 숨을 멈춘 듯 조용했다. 마치 어머니가 그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절을 마친 남자는 형제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시는 날인데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선생님? 그 단어가 형제들의 귀에 걸렸다. 어머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남자. 그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세진이 가장 먼저 불편함을 드러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예의를 갖춰 대답했다. 저는 고인께서 오랫동안 도와주셨던 박준호라고 합니다. 이름 하나만 듣고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세진은 모르는 얼굴이라는 듯 눈썹을 좁혔고 재무는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서영만은 그 이름이 순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에게 스쳤던 이야기 속의 이름 같았다. 남자는 이어 설명을 시작했다. 고인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학비도 생활비도 어른이 되어서도
제가 크게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편지 속 필체들, 발음이 서툴러도 진심이 묻어났던 감사의 말들, 갑자기 설명이 이어지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재문이 불편하게 말했다. 학비, 생활비,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한 사람? 왜?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 가족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화재 사고 이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세진은 불편함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럼 우리 엄마가 그쪽을 도와준 게 상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건 우리 가족 문제라고요. 그 말에 서영이 조용히 세진을 바라봤다. 오빠 지금은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세진은 이미 감정이 올라 있었다. 남자는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들은 나 없으면 서로를 붙잡기보단 서로를 탓하며 살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 말은 새 남매의 가슴에 단칼처럼 꽂혔다. 세진이 이를 악물었다. 뭐라고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나는 죽은 뒤 아이들이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재산이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문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당신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우릴 놔두고. 남자는 서류에서 마지막 장을 꺼냈다. 그 종이는 다른 어떤 서류보다도 많이 구겨지고 가장 오래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직접 쓴 한 문장이 선명했다. 이 아이만은 평생 나를 잊지 않았다.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가슴이 아려서 견딜 수 없었다. 그 문장은 단지 준호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하지 못한 말의 반대이기도 했다. 세진은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럼 우리한텐 우린 뭐야? 우린 엄마의 자식이잖아. 남자는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자녀분들이 고인에게 보여준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위로도 아니었고 어떤 비난도 아니었다. 단지 진실이었다. 형제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혼란과 분노, 죄책감이 뒤섞여 더욱 깊고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음성이 담긴 작은 USB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직접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담아두셨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다.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탁자를 꽉 쥐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다. USB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이는 순간 마치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듯한 운명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엄마가 뭐라고 남기셨을까?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남자는 USB를 재생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질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듯한 비극적인 조용함이 장례식장을 감싸고 있었다. USB가 노트북에 꽂히는 순간 장례식장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세진도 재문도 서영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제각기 다른 감정을 삼키고 있었다. 분노,
두려움, 후회,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들. 남자는 화면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처음엔 조용한 방 안, 흰 벽과 작은 테이블, 그 위에 놓인 따뜻한 형광등 조명. 그리고 화면 중앙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생전 마지막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단단한 마음을 준비한 사람처럼 표정이 맑고 또렷했다. 어머니는 카메라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서영의 숨이 떨렸다. 눈물이 이미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 영상을 찍는다는 건 아마 곧 너희 앞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거겠지.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 손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작은 일까지 챙기던 그 보드라운 손이었다. 우선 너희 셋을 엄마는 누구보다 사랑했다. 그건 의심하지 말아라. 세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순 없더라. 말 한마디에 형제들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품어왔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세진아.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세진은 등줄기를 스치는 전율을 느꼈다. 너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를 멀리했지. 엄마는 이해했다. 너도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세진의 목이 떨렸다. 분노와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한 번만이라도 엄마 괜찮아? 그렇게 물어봐 주길 참 많이 바랐단다. 그 말은 벼락처럼 세진의 가슴에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붓게 만들며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어머니는 다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재문아. 재문은 굳어버린 몸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지. 엄마는 내가 창피해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재문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린 채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다. 너를 돕는 건 좋았지만 너와 엄마 사이의 대화가 늘 필요한 것 이야기뿐이라는 게 엄마는 너무 외로웠다. 재문의 눈에서도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오래 머뭇거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서영아. 그 부름에 서영의 눈물은 참을 수 없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는 엄마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늘 제일 먼저 달려왔지. 서영은 어깨를 떨며 울음을 삼켰다. 병원에서 엄마 손을 잡고 밤새 지켜줬던 날도 집에 혼자 있던 엄마를 찾아와 밥 한 끼 해주던 너의 손길도 엄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말을 멈추며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떨렸다. 엄마는 그런 너에게 늘 미안했단다. 너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의지해서 이제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볼 힘조차 없었다. 서영의 울음, 재문의 흐느낌, 세진의 가슴 울음이 조용한 장례식장의 공기 속에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조금 더 깊은 표정을 짓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엄마의 또 다른 아이가 있다. 형제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엄마에게 가장 오래, 가장 변함없이 찾아온
또 하나의 아이였다. 세진과 재문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어린 시절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아이.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아이. 영상 속 어머니의 표정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진심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늘 미안했고 늘 고마웠다. 엄마를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아이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그 순간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는 너희를 참 많이 사랑했다. 그렇지만 사랑은 때때로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한단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이어졌다. 이제 남은 재산은 가장 엄마를 가족처럼 생각해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그게 누구든 엄마의 뜻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어머니의 영상은 그 마지막 미소를 끝으로 조용히 끊겼다. 노트북 화면이 어둡게 꺼지자 침묵이 장례식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여기까지가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진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문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서영은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무너져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 지정하신 상속자 이름은. 장례식장의 공기는 다시 한번 갈라질 듯 긴장되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이 완전히 꺼지자 방 안엔 마치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죄가 되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퍼져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했고 형제들 각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다. 세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고 맞지 않는 숨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말했다. 엄마가 이런 마음을 혼자 가지고 계셨다고? 목소리는 떨렸고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자책이 뒤엉킨 감정이 그대로 묻어났다. 재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느꼈던 외로움,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 그 모든 것이 지금에서야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러오고 있었다. 우리는 엄마한테 도대체 뭐였던 걸까? 재문의 입술이 떨렸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오며 차갑게 자신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영은 이미 조용히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많이 느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이토록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걸 왜 끝까지 알아채지 못했을까? 서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말은 형제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벽을 만들어냈다. 남자는 세 사람의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는 걸 기다린 듯 조용히 서류를 들고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에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재문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서영은 울음기 섞인 눈빛으로 오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서로를 외면했던 시간, 연락도 뜸했고 명절이면 어색하게 밥만 먹다 돌아가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의 장벽이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바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재무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처럼 말했다. 서영이만 엄마 옆에 있었지. 우린 그저 각자 살기 바빴어. 그 말마저도 스스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때 남자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다. 고인의 뜻에 따라 지금 상속자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봉투로 꽂혔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 노트북 화면은 아직 어둡고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남긴 울림이 방안을 감싸고 있었다. 남자가 봉투를 열어 작은 이름표를 꺼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는 듯 보였다. 서영도 세진도 재문도 손을 꽉 쥔 채 말을 잃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냈다. 작고 반듯한 글씨로 적힌 이름. 이름이 드러나는 찰나 형제들의 눈동자는 동시에 흔들렸다. 남자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단단하게 울렸다. 고인께서 지정하신 상속자는 박준호 씨입니다. 그 말은 장례식장을 쪼개는 벼락처럼 떨어졌다. 세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재무는 숨을 삼키며 의자를 움켜쥐었다. 서영은 가슴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남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단 고인께서는 단독 상속이 아닌 조건부 상속을 원하셨습니다. 형제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서류를 펴며 가장 중요한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준호 씨가 상속자가 되되 그 재산은 네 사람이 함께 쓰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라. 네 사람, 형제 셋, 그리고 준호. 네 명이 함께. 그리고 이어진 문장.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도록.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란 가족의 모습이 이 안에서 이어지도록. 세 남매는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충격, 당황함과 혼란을 넘어 어머니가 그 모든 마지막 순간마저 가족을 위해 준비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준호 역시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께서 이런 뜻을.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네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말 속엔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이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형제들의 눈가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갈라질 듯 긴장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전환점을 넘어가는 분위기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말했다. 이제 그 선택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세 분 그리고 준호 씨의 몫입니다. 장례식장 안은 아직도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지 않은 듯 정적에 깊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제 분노와 혼란만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과 깨달음이 섞여 있는 묘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세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네. 그 말은 지금의 세진에게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 재문도 마찬가지였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도 그는 갑자기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말했다. 준호 씨.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네. 재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속마음을 꺼냈다. 고맙다는 말.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형제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였다. 재문은 한숨을 길게 들이켰다. 엄마한테 그렇게 오래 곁에 있어줘서요. 준호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 역시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 목소리엔 억지로 담으려 하지 않아도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세진도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엄마가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챙긴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이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세진은 고개를 숙였다. 서영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선택이 왜 준호였는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있었다. 준호가 어머니를 잊지 않았기 때문, 가난했던 자신에게 어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손길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 덕분에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기 때문, 그걸 누구보다 이해한 사람은 서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작게 조용히 말했다. 오빠들, 엄마가 바란 건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시 가족이 되는 거였어. 그 말은 세 사람의 감정을 조용히 흔들어 깨웠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덮으며 말했다. 고인의 뜻은 어디까지나 네 사람이 함께입니다. 재산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통해 함께 무언가를 이루라는 의미죠.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사실 이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다. 선생님이 바란 건 돈이나 집도 아니고 그저 당신들, 자녀분들이 서로를 놓지 않는 것, 그게 그분의 마지막 바람이었어요. 그 말은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형제들의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러니 저한테 맡기신 이 재산 저 혼자 쓰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적으신 그대로 네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과 상의하며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정중한 말이 아니었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 진심 때문에 형제들의 감정은 더 강하게 흔들렸다.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선생님이 주신 마음의 빚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재무는 이마를 짚고 울음을 삼켰다. 우린 엄마 뜻대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게 이런 기회라면 우리가 잡아야지. 그리고 마침내 세진이 말했다. 그래, 엄마 뜻대로 우리 네 명 한번 해보자. 그 말은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조용하지만 울림이 깊었다.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정리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고인의 뜻을 네 분이 함께 수락하신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서서히 따뜻하고 단단한 공기로 바뀌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뜻, 네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소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날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슬펐지만 후련했고 아프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언제까지나 잔잔히 남아 앞으로의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